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제22강은 회귀분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의 홍공 주제입니다. 회귀분석의 원리와 적용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년 실험에 회귀분석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22강의 첫 번째 주제는 회귀분석의 기초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귀분석은 통계학에서 배웠던 그 내용들이 추측이 돼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한 7, 80%가 공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공업통계학인지 실험계획법인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실제로는 이 실험계획법에 직교당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직교당식이 나오고 곡선회귀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관계는 2차 시험에만 조금 출제가 되고 1차 시험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문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이 출제돼 있다 하더라도 거의 확률적으로 출제가 굉장히 더뎌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표를 보는 정도만 소개를 하고, 그래도 실제로 2차 시험에는 이 곡선회귀가 4, 5년에 한 번씩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들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풀이를 달아 놓을 테니까 거기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회귀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귀관계와 상관관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관분석은 상호관계예요. 그러니까 X와 Y가 특별하게 이것이 독립변수다, 중소변수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예를 들면 몸무게와 키, 몸무게가 많이 나는 사람은 키가 크다. 키가 큰 사람은 몸무게가 많이 나온다. 뭐 이건 그러면 상호관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회귀관계란 뭐냐 하면은 Y는 fx 플러스 2예요. 즉 반응변수 Y는 독립변수 X다. 이걸 가지고 이게 독립과 종속이라고 그러죠. 결국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X가 프로세스, 과정을 얘기하고요. Y가 결과를 얘기해요. 제품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X의 관리를 통해서 제품을 제어하겠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공학적 관점에서는 이 회귀관계가 중요한 거지 상관관계는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이 회귀관계를 따지는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왕왕 출제가 되는데요.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좀 정신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자, 실제로 그 문제가 여러 개 있는데 같은 답이 틀렸다 맞았다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자, 그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귀관계를 증명하는 기법들은 지금 소개된 이것들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분산 분석을 통해서 제곱합 R이 얼마나 유의한지를 보는 거예요. 유의성을 체크한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미 공업통계학에서 배운 대로 T 검정을 통해서 또는 R 검정을 통해서 모상계수 로우가 0이 아니냐 하는 걸 보는 거죠. 그럼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상관관계에서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회귀관계가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귀의 기여율. 회귀의 기여율이니까 기본적으로 SSR을 SST로 나누는 형태, 즉 결정계수인데요. 이 결정계수는 결국 뭐냐 하면은 회귀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가 얼마나 크냐를 따지는 거예요. 일종의 파레토로 보는 기법인데 기본적으로 영향도가 크면 유의하다 이렇게 보는 방법이죠. 이건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이용해가지고 이 실험계획법 문제를 분석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거부터 나와요. 기여율이 어떻다. 기여율이 높다, 낮다. 그걸 보고 이것이 유의한지 안 유의한지까지 감을 잡게 하거든요. 당연히 이것이 분석법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베타 분석이에요. 기울기가 존재하면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타가 0이 아니다. 즉 T 검정을 하든지 또는 아노바 검정을 하든지 이렇게 되면 회귀관계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요. 얘가 나와요. SSY/X. 자, 이건 뭐냐 하면은 나머지 잔차, 오차의 제곱합인데요. 이것으로 알 수 있다. 근데 이게 참 사실 애매해요. 왜냐하면 얘를 알아야 얘를 분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거를 알아야 알 수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머지는 주체적으로 하는 건데 얘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상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얘가 유의한 게 아니라 얘가 유의한 거죠. 그러니까
꼭 그렇다고 볼 수도 없고 안 그렇다고 볼 수도 없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것들과 이것이 껴있고 다른 것이 없으면 이게 오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다른 게 나오고 얘가 껴있으면 그게 오답인 형태.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땐 답이 됐다가 어떨 땐 답이 안 됐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니까 이것이 사실상 유의성 체크의 일부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이건 맞다고 봐요, 사실은.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4개 나와서 가장 안 맞는 것은 그러면 안 맞는 게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게 엉뚱한 게 있으면 가장 안 맞는 건 그쪽이지 이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산인공이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자꾸 내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알 걸 맞게 해야지 이렇게 헷갈리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 기출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회귀선언문입니다. 이 회귀선언이라는 건 뭐냐면은 회귀는 4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단순회귀, 중회귀, 곡선회귀, 중곡선회귀로 나눠져요. 이것이 어떤 거냐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계셔야 여기서 시험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통계학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요. 통계학에서는 사실 단순회귀만 나옵니다. 독립변수 x 1개와 종속변수 y 1개. 즉 1차 함수죠. 그래서 y는 a 플러스 bx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했죠. 이걸 단순회귀라 그래요. 중회귀는 뭐냐 하면요. 이제는 이제 통계학에서는 이 단순회귀만 따지는데요. 우리는 중회귀를 따져요. 독립변수가 2개 이상.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뭐. y는 a 플러스 b1 x1 플러스 b2 x2. 즉 이렇게 오차 요인이 2개가 나오면 이제 중회귀. 3개가 나와도 중회귀고 여러 개가 나와도 중회귀인데요. 이렇게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종속변수는 하나인 경우 이것을 중회귀라고 합니다. 실제로 실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봤던 이를테면 교락법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중회귀에 해당되는 그러한 분석법에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개의 요인들이 하나의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하는 걸 이제 보는데 그걸 또 곡선회귀까지 보는 쪽으로 가야겠죠.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곡선회귀는요. 단순 곡선회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독립변수가 1개예요. 그리고 종속변수 1개니까 결국은 이건 이렇게 된 형태가 되는데요. 베타1 x-x가 자, 지금 보시는 식은 곡선회귀에 관한 식인데요. 이러한 형태에 관련되는 x가 하나밖에 없는 케이스입니다. x가 하나밖에 없는데 차원이 높아지죠. 1차식이 아니라 2차식 이상이에요. 그걸 가지고 곡선회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변수는 하나고 종속변수는 1개인데 2차 이상의 고차함수를 가정한다 그랬는데 삼각관계에서는 2차만 고려하시면 돼요. 3차 이상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방정식에서는 4차 방정식까지만 구하고 5차부터는 못 구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회귀관계를 볼 때는 2차까지는 의미가 있는데 3차 이상에서는 핵심적인 국어에서는 거의 직선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곡선회귀에서는 2차 회귀를 사실은 가장 중시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빠진 거는 뭐냐면 중곡선회귀예요. 이 중곡선회귀는 이제 x1, x2가 둘 다 2차식 이상을 고려를 하는 경우죠. 실제로 이러한 경우를 풀기 위해서는 반응 표현 분석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반응 표현 분석은 지금 현재는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자체를 아셔야지 효과적으로 공유를 통한 최적화를 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 개발 쪽이나 생산 기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올바른 표준을 잡기 위해서는 반응 표현 분석과 다구치, EVOP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학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객관식에 잘 나오는 건 뭐냐면은 좀 생뚱맞은 얘기인데요. 잔차 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과거의 실험계법의 베스트셀러는 이제 박모 교수께서 쓰신 책이었는데 그 책에 소개가 돼 있어요. 그 회귀를 얘기하면서 잔차의 이론을 소개하다 보면서 쫙 써놓은 얘기인데요. 그걸 시험 문제 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잔차는 어떤 형태든 제곱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합이 0이 된다라는 것을 나타낸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잔차의 합은 0이고요. x에다가 2를 곱해서 더해도 0이고요. y에다 2를 곱해서 더해도 0입니다. 다른데 이건 무조건 0이 아니죠. 즉 제곱을 해서 곱하거나 제곱은 0이 아니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쭉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EI가 붙고 그 하나가 EI가 제곱된 형태로 나옵니다. 그럼 걔는 0이 아니니까 그건 당연히 걔는 답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제곱한 건 분산이니까 0이 될 수가 없죠. 예, 이거는 기대값 변이 제로 아닙니까? 당연히 0이죠. 그래서 변이 제로란 얘기가 나온 거니까 문제 어려워하지 마세요. 실제로 한두 문제 정도 기출문제가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통계에서 이미 본 그 내용입니다. 그대로 내용인데 다시 이것도 실험기계법에서도 그냥 그대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 주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 전체의 제곱합 SST는 여기 점이 여기 찍혔다는 얘기죠. SST는 당연히 요 회기까지의 선 SSR 플러스 회기부터 타점까지 SSYX 이렇게 계산이 되죠. 예,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알아두셔야 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가 Y바죠. 여기가 YI예요. 그러면 이거는 YI 마이너스 Y바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Y에 뜨죠. 그러니까 당연히 Y에 뜨에서 Y바까지가 되고요. 얘는요. YI에서 Y에 뜨까지죠. 이 그림 보고도 일단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회기로 인한 변동. 회기로 기인한 변동. 회기에 따른 변동. 뭐 이런 얘기가 되고요. 이거는요. 회기로부터의 변동. 회기로부터, 회기로 인한 이렇게 좀 애매하게 구분이 되는데 옛날 분들이 잘 쓰는 말이에요. 옛날 분들이 내는 문제라 이렇게 고려대 언어로 전부 다 되어 있으니까 그 언어에 대해서도 좀 숙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도 나오죠. 여기서 이 기호들을 빼고 여기다 번호를 이렇게 붙여요. 1, 2, 3, 4 그래가지고 다음 중 전체 제곱합은 몇 번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림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한 분석 기억 하나 볼까요? 예, 전체는 그냥 SST니까 이렇게 쓰는데 잔차는 물론 SST에서 SSR을 빼면 되죠. 회기는 어떻게 구했죠? 회기는 하늘에서 비가 더블로 내리네. 레인이가 2배로 내린다 그랬죠? 그래서 XY, 이건 세로니까 사선이죠? XY의 제곱에 땅, XX죠? 예, 그래서 SXY의 제곱 나누기 SX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전체 자유도는 당연히 n-1인데 얘가 자유도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n-2가 된다. 그래서 상관회기를 분석하는 건 전부 n-2로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MS를 구하고 나면 제곱합은 VR 나누기 VY 슬래시 X가 됩니다. 그러면 F0.95에 1n-2가 되는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제 T분포에서 자유도가 n-2가 되는 그런 상태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든 실험계획법에서도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실험계획법이니만큼 이렇게 단순 회기가 나왔다가 여기서 이제 일료인 실험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일료인 실험도 당연히 회기 분석을 할 수 있어야겠죠. 제22강의 두 번째 주제는 일료인 실험과 단순 회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일료인 실험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직교의 원리입니다. 직교의 원리라는 건 뭐냐 하면요. 이렇게 얘기했죠. 수주는 등간격이어야 되고 반복은 일정해야 된다. 기억이 아마 날 거예요. 일료인 실험 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랬죠. 이게 직교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해서 직교의 원리를 지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곡선 회기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순 곡선 회기는요, 일료인 실험은 가능해요. 이요인 실험 이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요인이 2개 이상이면 곡선 회기를 상관 회기로 못 구해요. 그런 경우에는 뭘로 구해야 되냐면 반응표 분석을 써야 돼요.
2N 요인 실험을 했다가 2N 요인 실험에서 복률이 인정되면 바로 반응 표현 분석으로 확장을 시켜가지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x, 1y 이건 없어요. 다 x, 다 y 또는 다 x, 싱글 y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반응 표현 분석을 못 하시면 최적회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작으로 계산이 곤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학습을 안 했던 거예요. 실제로 반응 표현 분석을 하시려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일단 학습을 더 해두시는 거를 일단은 목표로 삼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더 관련된 내용 보죠. 일단 이렇게 되면 모두 직교분해가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직교화의 설계를 해주게 되면 SA를 잘게 쪼갤 수가 있어요. 이 SA를 어떻게 쪼개느냐 하면요. 자유도가 L-1이죠. 직교 대비해서 배웠죠? 자유도가 L-1이면 몇 개로 쪼개진다고요? L-1개의 선형식으로 쪼개져요. 근데 지금 현재 선형식이 반드시 조건이 있거든요. 직교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죠? 예, 모두 대비해야 돼요. 모두 대비가 돼야 되고 그 대비들이 다시 직교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비가 아닌 식은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1요인 실험을 하는데 이 조건을 철저하게 맞춰서 해놓게 되면 곡선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A의 수준이 4수준이라면 이른바 어디까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3차 곡선까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전에서는 3차 곡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3차 곡선까지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유도를 만약에 3개로 나눴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SA는 S1차 플러스 S2차 플러스 S3차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본적으로 단순회귀와 구분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1차식이 단순회귀예요. 이 값이 SR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은 나머지 회귀라고 해서 스몰 r을 씁니다. 나머지 회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산 분석을 하는데 얘하고 얘를 다 분석을 해요. 얘만 유의하면 얘가 유의하지 않고 얘가 유의하면 얘는 1차식이에요. 그러면 이거 단순회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단순회귀이면은 나머지 회귀는 5창에다 풀링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얘도 유의하고 얘도 유의해요. 그러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만약에 얘가 유의하다는 얘기가 되면 1차식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2차식 이상이라는 얘기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곡선회귀를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1요인 실험을 이런 조건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 직교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 실험 결과 이것이 1차 회귀식인지 다차 회귀식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조건을 갖춰서 실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결칙치가 있으면 다시 하나 해놓아야지. 분산 분석에 한장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풀어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전에서는 이와 같이 목적이 직교화의 원리를 이용해서 차원식을 알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1요인 시험에서 제곱화의 공식들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1차식 배운 거하고 똑같아요. i땡 아니겠습니까? 시그마 i니까 ti들을 제곱해서 반복수 m을 나누고 마이너스 ct 물론 r로 써도 되지만요. 이렇게 해서 하면 SSA를 구할 수 있죠. 제곱합R은 어떻게 되나요? 제곱합R은 기본적으로 하늘에서 비가 2배로 내리내죠. 2배로 내리내니까 SXY의 제곱 나누기 SSX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다 계산해야만 저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 제곱합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SSA에서 SSR을 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선형식으로도 구할 수 있나요? 네, 선형식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L1 제곱 나누기 D 제곱을 하면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선형식으로 구해도 되는 건 당연해요. 근데 이 선형식 대신에 지금은 직교다항식을 이용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차의 제곱합입니다. 5차의 제곱합은 어떻게 구하죠? 전체 제곱합을 먼저 구해서 SSE는 당연히 SST에서 SSA를 빼면 되죠. 자, 그러면 자유도 T는 어떻게 될까요? LN-1이고요. 자유도 E는 LN-1이겠죠? 그 다음에 자유도 A는 L-1이 됩니다. 자유도 R은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1이죠. 그러니까 자유도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자유도 A에서 자유도 R을 빼면 되니까 L-2가 되겠네요. 예, 이와 같은 식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제곱합과 자유도들을 모두 구할 수 있죠. 예, 저희 학습서에 나와 있는 이 문제가 유일하게 통계학의 단순하기가 좀 다른 내용이에요. 뭔 내용이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1요인 실험을 이렇게 1차 회기와 나머지 회기로 나눠놓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해서 분산 분석표를 작성을 해서 곡선 회기의 관계를 검토하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제시가 됩니다. 실제로는 이제 여기서 곡선 회기까지 구해야 되는데 그 경우는 거의 시험에서 잘 출제가 되지 않는데 사실 좀 단순한 공식 2개만 외우면 돼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수준수가 5라 그랬고요. 반복이 4라 그랬어요. 그럼 총 자유도가 얼마죠? 5, 4, 20이니까 19가 되죠. 그 다음에 A는 수준수가 5니까 당연히 자유도가 4가 되겠네요. 5-1이니까요. 근데 5차의 자유도는 그냥 15예요. 5차의 자유도 15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 빼면 15가 되니까요. 얘는 뭐냐 하면요. 여기서 나온 게 아니고 이거를 분할한 거예요. A를 회기와 나머지로 분할한 건데 회기는 일단 1차식이니까 자유도가 1이 돼요. 나머지는 당연히 3이 되죠. 실제로 이 문제가 2차 시험에 나오면은 학생들이 여기를 있잖아요. 쓸 때 4를 빼고 11이라고 쓰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물론 틀리죠. 빵점이 되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걸 분할해 본 거지 이거하고는 무관해요.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5가 나오고요. 여기가 12가 되고 여기는 8 나누기 3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0.4가 되죠. 그러면 F0는 5 나누기 0.4니까 12.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얘들은 이걸 나눴지만 역시 모수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오차율을 가지고 검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차율을 가지고 이것을 검정하면 30.0과 6.67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강력을 알아야겠죠. 기강력은 얘는 당연히 4, 15가 되고요. 여기는 1, 15, 여기는 3, 15가 됩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3.06, 4.54, 3.29가 됩니다. 자, 보면 얘가 유의하죠? 얘도 유의하고 얘도 유의하네요. 참고로 A가 유의해요. A가 유의하면요. R은 일단 유의해야 돼요. A가 유의한데 R이 유의하지 않은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R이 유의하고 이 나머지 R이 유의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곡선 회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처럼 이것이 유의하면 곡선 회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곡선 회기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형태의 문제에서는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나눌 때 이것이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자유도 계산하는 데서 굉장히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자체에서 계산하면서 이게 뭘로 나눠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좀 헷갈리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그냥 분할을 해서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직교 대비해서 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얘가 유의하지 않아요. 유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걸 예를 들어 풀링을 해요. 얘 일종의 풀링하게 되면 y/x랑 똑같아지는 거죠. 다만 현재는 유의하니까 풀링하면 절대 안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직교당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교당식은 직교당식 계수표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곡선 회기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직교분해의 전제 조건은 처음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먼저 배치된 인자는 모수 모형이어야 하고 수준의 간격은 등 간격이어야 되고 반복성은 동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수 모형 중에서도 등 간격이 돼야 되니까 수치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A사, B사, C사 이런 식으로는 직교분해를 할 수가 없죠. 표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치화된 경우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용하는 목적은 곡선 회기를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단순 곡선 회기가 되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하나는 회기 계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베타 K는 이 오메가라고 하는데요. W라고 되어 있지만 이 오메가라고 하는 수표를 찾아서 T라는 게 뭐냐면 아시죠? 합계죠. 각각의 수준에다가 오메가의 계수를 곱해서 구합니다. 근데 이 오메가의 계수가 직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따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란다 S라는 거고요. 여기 R은 뭐냐 하면 이거 반복수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H는 뭐냐 하면 수준 간격을 얘기하고요. K가 차수예요. 그러니까 베타 제로는 Y 바바가 됩니다. Y 바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베타 1은 이거는 이제 1차식을 쓰게 되는데요. 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람다 S에 1차식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R에 H에 K라는 게 바로 차원 1차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2차식 같으면 여기가 2가 들어가고, 여기 두 번째 개수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것도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게 1차 개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차 개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제곱승이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헷갈릴 것 같네요. 그러면 이따가 그건 보면서 알기로 하고, 그 다음에 선형식의 제곱합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L제곱 나누기 D, 즉, SL 구하는 거죠. 예, 이거하고 같은 계산식인데요. 계산이 좀 간단해서 오메가에 T를 곱해서 여기는 이제 개수니까 제곱을 안 하죠. 효과하고 같아요. 근데 여기는 제곱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람다 제곱 S에다가 R을 곱하는 걸로 해가지고 제곱합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계산이 되는 과정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직교다항식 표입니다. 수험서에 그 기재가 돼 있고요. 역시 시험에서 제공되는 표입니다. 이 직교다항식은 통상 한 5년에 한 번 정도 2차 시험에 나옵니다. 필기시험에는 현재 10년째 나오지 않고 있는데, 과거에는 보통 한 5년에 한 번꼴로 나오던 좀 별로 출제율이 높지 않던 그런 문제입니다. 다만 객관식에서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주관식에는 한 문제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직교다항식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K가 수준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준수니까 현재 100도씨, 110도씨, 120도씨, 130도씨니까 L이 4가 되죠. L이 4가 되니까 K가 4인 것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뭐 수표가 K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K로 해놓은 거고요. 사실 이거 고쳐야죠, L로. 근데 이거 수업용 수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요게 뭐냐면 1차식이에요. 1차, 2차식, 3차식. 왜냐하면 L이 4니까 L-1차로 분할이 되죠. 그래서 이건 1차식이 되고요. 2차 개수가 되고 3차 개수가 되는데 이것이 W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오메가라고 사실은 읽습니다. 오메가 1, 2, 3인데 요것들이 대비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더하면 0이죠, 개수가. 이것도 개수가 더하면 0입니다. 이것도 더하면 개수가 0이죠. 예, 모두 0이 되게 돼 있어요. 개수가 전부 0이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직교가 되려면 개수의 곱의 합이 0입니다. 얘하고 얘하고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3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요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러면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1 뭐가 될까요? 이거하고 이거 약분되고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나오죠. 이 두 개는 직교 대비를 이루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계산해도 직교 대비가 되고요. 이걸 하더라도 직교 대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람다 재성 S라는 게 뭐냐면 오메가의 제곱합입니다. 이거 아시죠? MC 제곱. 반복수의 C제곱의 합. 이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단위수 D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단위수들을 다 더하면은 9, 1, 1, 9 합이 20이라는 거 알겠죠? 예, 합이 20이 되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1, 1, 1, 1, 4가 되죠. 여기는 1, 9, 9, 1, 20이 되네요. 예,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람다라는 개수를 이용하는데요. 람다라는 개수를 하나 나눠주게 되면, 이 람다가 여기 나왔죠? 2, 1, 10의 3승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베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람다 S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제곱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람다 제곱 S를 기용하는데 그 배율만큼이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람다 값이 계정이 됐고 람다 값을 빼면 이와 같은 식이 나와서 이 표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표를 이용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직교다항식의 예를 들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수준이 4개예요. 그래서 K4인 표를 쓰면 되죠. 일단 옆에다가 약간 그 숫자를 좀 커닝해서 옮겨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업용 수표를 같이 참조하시면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이 있는데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CT를 계산해놨습니다. CT가 31601.25가 나왔고요. 제곱합은 이미 계산이 돼 있죠? 339.75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현재 4개의 값에 의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SA를 구할 수가 있죠. 먼저 SA를 구하면
아시다시피 i땡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05의 제곱 플러스 220의 제곱 플러스 200의 제곱 플러스 170의 제곱 나누기 데이터가 반복수가 5죠. 5 마이너스 CT를 하게 되면 263.75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SSA가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직교당식을 이용해서 1차식, 2차식, 3차식 선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작성한 데이터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SSA가 263.75가 됐고요. SST는 339.75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차 2는 76이 됩니다. 또 딱 떨어지네요. 자, 그러면 자유도가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가 20개니까 전체의 자유도는 19가 되고요. A의 자유도는 3이 됩니다. 그러면 MS는 81.9167이 되고요. 여기는 19에서 3을 빼니까 16이 되죠. 얘들은 무시하면 됩니다. 신경 쓸 게 없고요. 일단은 계산을 하면 4.75가 나오네요. 자, 그럼 이거를 나눠보면 17.246이 나옵니다. 자, 유의하겠죠? F0.95, 3, 16을 수표에서 찾으면 3.10이 됩니다. 유의하죠? 이 유의하다는 얘기는 일단 1차식은 무조건 유의합니다. 자, 그러면 L1, L2, L3를 한번 구해볼 텐데요. 직교당식표를 이용해서 이거 갖고 구하면은 과연 A가 나올까요? 즉, 이런 식이 성립해야 되거든요. SSA는 SSL1 플러스 SSL2 플러스 SSL3가 일어나는데 직교당식식을 세우지 않고도 바로 쓸 수 있다. 그 직교당식이 장점인데요. 자, 그러면 우선 L1부터 한번 계산해 보면요. SSL1은 시그마 오메가 1 i ti 땡의 제곱 전체의 합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람다 자선 s의 반복수 r이 되겠죠. 그러면 L이 4일 때 1차식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입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인데요. 먼저 T1, T2, T3, T4가 들어와야 돼요. T1이 205니까 205가 플러스가 되고요. T2가 220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T3가 200이거든요. 곱하기 200이 되고 T4가 170이 됩니다. 제곱합을 해야죠. 제곱을 하고 람다 제곱 S는 개수들을 제곱해서 합하면 되니까 20이 되고요. 20 곱하기 반복수가 5였죠. 그러면 156.25가 됩니다. 자, 그러면 SSL2를 계산해 볼까요? L2는 그 다음에 오메가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두째 줄인데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를 제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개수가 다 1이니까 람다 제곱에서는 4가 되죠. 4 곱하기 5. 이렇게 되거든요. 101.25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SSL3 좁지만 한번 써볼까요? L3는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3, 220이죠? 마이너스 3, 그 다음이 플러스 1, 그러니까 170이 돼야죠? 그렇게 해서 제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3, 1이니까 이건 20이 되겠네요. 20 곱하기, 물론 수표에서 보면 나옵니다. 5로 나누면 뭐 값이 거의 미미하게 나오네요. 6.25. 자, 한번 더 해볼까요? 156.25 플러스 101.25 플러스 6.25가 되죠. 계산을 하면 263.75가 나옵니다. 직교분해가 되어 있으면 알 수 있죠. 똑같은 값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다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156.25 101.25 그 다음에 6.25죠. 6.25 자유도는 다 이건 무조건 1이에요.
그 합심이 되는데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럼 그냥 그대로가 되겠죠. 156.25, 101.25, 6.25가 되는데 얘는 76이니까 이건 1보다 무조건 작죠. 자, 그 다음에 32.895가 되고요. 그 다음에 21.316이 되죠. 자, 그러면은 값들이 얼마인가 볼까요? 1, 16이죠. 4.35가 됩니다. A, L1, L2는 유의하다. 자, 근데 이런 얘기를 했죠, 수업하면서. 얘가 유의하면 얘는 일단 유의하고 본다고. 이게 맞아요. 우리도 유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나머지 획인데요. 얘가 R이고 이거 R이에요. 분석을 했으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앞에 걸로 했으면. 근데 이게 지금 두 개가 합산된 게 R인데 얘가 유의하니까 분할해보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여기서 보면은 2차 회의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럼 이거는 곡선회의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직교분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이점이 있어요. 지금 이제 그거를 보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최적회를 구해보겠습니다. 최적회는 이 공식에 의해서 구하는데요. 이번엔 베타 공식이에요. 베타 공식에서 베타 제로는 y 바바라 그랬죠? 그러니까 베타 제로는 y 바바가 795예요. 795를 데이터가 20개니까 20개로 나누면 39.7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이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베타1과 베타2 x바를 구해야 되는데요. x바는 기본적으로 이게 100, 110, 120, 130은 나왔으니까 평균이 그냥 115예요. 볼 것도 없이. 그래서 115가 지금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베타1, 베타2는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은 베타1의 개수를 보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이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의 베타 값이 10이에요. 1차식이. 그러니까 이건 람다 S죠. 이게 람다 제곱 S고요. 그러니까 얘가 10이니까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베타 1은 마이너스 3 곱하기 T1이 205고요. T2가 220이에요. T3는 200이고요. T4가 3 곱하기 170이고 람다 S가 10이고요. 그 다음에 반복수가 5고 그 다음에 H 수준이 10씩 커지거든요. 10의 1승이 되죠. 왜냐하면 밑에가 람다 S 반복수 그 다음에 수준의 K승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0.2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맞게 나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2차식인 마이너스 0.0025도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걸 구해보면 베타2는 이번엔 개수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이에요. 그러니까 205, 마이너스 220, 마이너스 200, 플러스 170을 해서 이번엔 람다 S가 4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반복수가 5고요. 이번엔 10의 2차식이기 때문에 제곱이 들어가요. 요거 하나 주의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특별히 주의할 게 없어요.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0.02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꼴이 달아주면 돼요. 이건 H니까 10씩 커졌죠? 그래서 10의 제곱이 들어갔고요. 이건 수준수 아니에요. 그래서 수준수 4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고요? 이거 편미분하면 돼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Y 하면 그냥 그대로 0이 되죠. 네, 그럼 이게 1차식으로 바뀌어요. 그럼 편미분해서 최적회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X에 대해서 미분을 지금 해놨습니다. 원래 지금 식을 옮겨놨는데요. 미분을 하게 되면 이건 없어지죠. 여기서 마이너스 0.25만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 0.0025가 오는데 X가 낀 곳에 제곱이 있으니까 내려오고 얘는 그대로 살죠. 그래서 2 곱하기 X 마이너스 115가 돼서 0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풀면 109.444가 나오는데 우리가 실험을 100, 110, 120, 130에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지금 나온 거예요. 이게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때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예, 그러면 y 값이 나오는데요. 이때 최적회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43.25694가 되네요. 이와 같이 직교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실험을 하지 않은 조건에서의 최적회까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직교의 원리를 이용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죠. 실제로 이것이 중회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 자체를 우리가 공률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이 나와야 사실은 표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고방식이죠.
기업 활동에서 품질은 생존의 핵심 하드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품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때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표준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와 실험 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올바른 표준을 만드는 방법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열심히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홍공 파이팅!